불변의 법칙 이 책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 보면서 새롭게 생각했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 저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가 그걸 괴로워하지 말자. 그것이 정상이다.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근데 생각이 좀 더 많이 깊어졌어요. 여기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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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돼 있지만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들도 많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한번 글을 적었는데 제가 여기 이거 책보다 논문 주제를 새롭게 찾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창업자의 탐욕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변수들은 잘 안 쓰는데 탐욕이라는 변수, 뭐 이런 것들, 두려움이라는 변수, 우리가 보통 심리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우리한테 매우 친숙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창업 연구할 때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고민을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추후에 나중에 기회 되면은 또 아니면 뭐 같이 연구하고 싶은 분 있으면 또 같이 연구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모델은 한번 쫙 쉬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나중에 좀 시간 되면 한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불변의 법칙, 예, 이 책 갖고는 북새통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가 되게 멋있죠. 그리고 무한대 표시가 나와 있는 태, 세상은 돌고 돌고 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모건 하우절이 이제 투자자 업계에서는 되게 음, 유명하신 분인데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다 법칙이 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나 창업자나 기업자나 아니면 그냥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공공기관에 있거나 이게 기본적인 법칙인데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세상은 참 변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해 봅시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냐면 변한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변하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탐욕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거에 노예가 되는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탐욕이라는 변수를 좀 찾게 됐어요. 아, 그치.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 그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투자 같은 경우, 아니, 우리가 기업체가 투자를 받거나 이럴 때도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로 이게 기업체를 일으켜서 뭘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창업자가 갖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 탐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들로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 지배를 받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험, 리스크란 말을 단어를 쓸 때마다 거기에 막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두려워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공공조직에 있느냐, 사기업에 있느냐 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CEO 대표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핵심 질문으로 삼았다는 것이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고객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거 원하고 그다음에 배송을 빨리 받는 걸 원하지 않느냐? 이거는 변하지 않을 10년간의 핵심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럼 어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시냐? 그냥 애플, 아마존 뭐 이런 회사가 아니라 답이 엉뚱하죠. 성공의 취해에 자만하지 않은 기업, 자만한 기업은 결국 물러난다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려운 기업이 새롭게 막 화두가 된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마트 어렵다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께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모 회장님 그렇게 막 저기 요즘 관심사가 많으시잖아요. 뭐 프로야구단도 사시고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핵심 가치를 잊어먹은 거 아니시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기업들을 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만심에 취해서 우리가 성공할 거다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 우리 삼성이 힘들었을 때 시절을 보면 이건희 회장님이 그 삼성 자동차 한참 했을 때 그때 왜 했냐? 뭐 명문사는 좋게 얘기했지만 결국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산업에 들어갔다가 텐통 고생을 하셨던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해왔기 때문에 쉽게 쉽게 판단하는 오판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실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보면 순간에 약간 찰나 같은 결정이 인생을 향방을 바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내랑 결혼하게 된 것도 우연찮게 누가 소개시켜줘서 갔던 교회에서 만난 그 친구, 그리고 그때 우연찮게 했던 자그마한 의사결정들. 그냥 우리는 생각 외로 우연히 만난, 우연히
경험했던 사람들로 인생이 막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그것이 어떨 때는 막 생사를 오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 책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친구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작은 일들이 내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있더라. 역사에 사실 가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 옛날에 누가 했다라면 가정법을 많이 썼는데 여기 나오는 예들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이 만약 그날 밤에 바람이 반대로 불었으면 아마 조지 워싱턴 전쟁이 졌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 독립은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미국 여객선이 보일러시 고장나고 하루 늦게 출발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독일군에게 어뢰를 맞게 되고 그것이 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미국은 전쟁에 참여 안 하겠다 공식 입장인데 입장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보일러시 고장난 것 때문에. 그다음에 루즈벨트가 암살 당할 뻔했는데 거의 당할 위기에 있었고 그때 당하지 않아서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이 세워졌고 만약에 암살당했으면 반대파 사람들이 됐을 텐데 그때는 정책이 확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랑 역사 자체가 확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이제 가정의 얘기지만 생각외로 지금 의사결정 내리고 수많은 것들이 그 어떻게 된지에 따라 아마 국가, 나라, 개인, 기업의 향방이 달라졌을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과거를 많이 봐야 된다. 과거를 보면 패턴을 보이게 되고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특정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행동의 패턴이 반복이 된다고 된다는 겁니다. 행동의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탐욕을 좋아하고 두려운 거는 기피하고 기회나 리스크가 혼돈돼 있고 항상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집단 소속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설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 특정 개별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와 동일한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오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되게 복잡한 건데 아마 예측 불허의 수많은 비논리적인 상황들이 막 연결되어서 미래가 펼쳐지는데 미래가 정확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이다. 그 오판이라는 거고. 그래 전에 보면은 과거에 수많은 승리의 경험을 했던 CEO들 같은 경우는 야 미래 이 사업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베팅하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거가 뭐 미리 알았으면 위험한 것이 아니죠. 리스크라는 것이.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가 잘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 위험 발생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시나리오를 써갖고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는 것이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뉴스에 크게 나온 사건들 최근에 우리 겪었던 것은 뭐 코로나19,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침공 사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예측을 했냐는 겁니다. 공항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위험들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행동지침은 항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에 두고 위험이 딱 리스크가 발생하면 놀래갖고 막 멘붕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지 말고 아, 올 게 왔구나 라고 조목조목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가 되게 준비하고 위험이 항상 발생할 걸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들 그러니까 뭐 자산을 다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핵심 이슈입니다. 기대치와 현실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하려면 동감하시겠지만 기대치를 낮추면 행복이 뭐 금방 좋아집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 65년도에 67년도에 결혼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신문 기자 출신이시거든요. 엘리트셨죠? 신혼여행 어디 갔냐? 부곡 온천 가셨어요. 당시에 최고의 어, 휴양지죠. 저는 95년도에 결혼했습니다. 95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제가 LG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요.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신혼여행 어디로 갔냐? 제주도 갔습니다. 지금 보면 직장이 없는 친구들도 기본이 이제 괌, 뭐 하와이 뭐 이런 데 갑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국가의 그 경제 수준이 막 올라갔기 때문인 거죠. 근데 과거에는 뭐 입에 풀칠만 하면 좋다, 집에 뭐 화장실만 있어도 좋다, 뭐 이러다가 근데 일단 생활 삶 자체가 올라가지면 과거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행복은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삶의 질이 향상되면 과거에는 이게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지금은 이게 필수품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유 우리 집에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집에 냉장고가 없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집에. 세탁기가 없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 집에 TV가 없어갖고 내가 저기 구멍가게에 가서 이렇게 얻어다 보고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될 필수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치품이 필수품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외국 여행도 가주는 것이 기본이고 또 좀 쉬어주는 게 기본이고 일주일에 뭐 몇 번은 쉬는 게 기본이고 여행도 어디 가는 게 기본이고 우리 가족들과 외식은 한 달에 몇 회 이상 가는 것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진짜 아빠는 어 짜장면이 그 뭐 있잖아요. 어머니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뭐 그런 노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런 얘기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삶의 생활에서 최고의 그 우리 혜택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음식은 짜장면. 이사 갈 때 먹는 거 짜장면. 이제 그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 편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잘 사는 거는 없고 결국 부는 철저히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남들은 뭘 갖고 살지, 남들은 무엇을 하지 이거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리 멍거는 대단한 그 투자자죠.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0 몇 세 사시다가 현직에 계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찰리 멍거. 그 첫 번째 원칙, 기대치를 낮추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가진 거에서 기대치가 막 높아지면 결국은 그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초점하는 것이 내가 가진 거를 통제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인데 뭘 통제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내가 기대치를 통제하면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결국 멘탈 관리가 되게 핵심이고 우리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고 기대하는 게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되게 불행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동물이 잘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중요해 보면은 되게 우리가 롤 모델로 존중하는 사람이 있죠. 저분은 되게 좋으신 분이요. 저분 밑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저분을 따라하면 좋겠다. 근데 특별하게 탁월한 사람일수록 특별하게 모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특하고 탁월한 인물 옆에 있다 보면 실상 친해져 봤더니 이 사람은 뭐 탁월하지만 결국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 기타 등 그거 보고 실망하고 하는데 그게 또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바람직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 하는 것 자체도 무릅니다. 아니 탁월한 분들도 어떤 소심한 분들도 위에 게 있죠. 그러니까 혁신 갈수록 이게 좀 더 두드러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스티브 잡스 성격 나쁜 건 다 아는 사실인 거고 패튼 장근 사례도 나오고 앨런 머스크 같은 것도 성격 나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데 이렇게 혁신 갈수록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한데 어떻게 보면 성격 엉망인 사람일수록 진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아니 뭐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을 정한다고 할 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특정 인물의 전체를 잘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본받을 부분만 잡으면 되고 나머지 아닌 부분은 아닌 것인지. 근데 그걸 막 혼용했으면 우리가 괜히 실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확률과 확실성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따지면 몇 프로의 가능성 가지고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의사가 결정할 때는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복권 당첨 확률은 매우 낮지만 분명한 건 있죠. 매주 복권 당첨자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되게 낮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연결됐고 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됐기 때문에 연결돼서 보면은 기적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건들은 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죠. 특히 내년에 다시 코로나19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확률은 낮지만 나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높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쁜 일들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받을 가능성들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 세계가 글로벌 연결 체제
됐기 때문에 또 규모의 경제 체제가 됐기 때문에 믿기지 않는 사건이 내가 영향받을 확률이 커졌다 낮았다? 매우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나쁜 일들이 가득할 가능성이 또 있고 기적 같은 일들이 가능성이 항상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너무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그걸 마음을 상해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를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이제 방향성, 확실성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전문가가 얘기한 것이 사실은 예측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올 연말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인플레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예측하는데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막 다르죠.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 확실하게 뭐가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걸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그 위험에 빠졌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봐야 되겠더라. 이렇게 따져보면 아까도 어떤 분들이 그러셨는데 이 책 알고는 기존에 나와 있던 얘기는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거면 기존에 상식적으로 얘기했던 거에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논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창업자가 하는 창업 아이디어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다 나와 있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포장하거나 다시 설계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거기에다 어떤 스토리를 붙였느냐에 따라 이게 혁신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꾸 초점이 혁신적인 뭔가 있어야 돼. 내 것이 뭔가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순서를 바꾼다든지 스토리를 입힌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토리 안에 빛나는 한 구절 또 문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사실 사피엔스 얘기 아니라 기존에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맛깔나게 스토리를 입혀서 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고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이 청지적이냐면 청지적인 아이디어도 있지만 복잡한 개념을 이미지화해서 단순하게 만드는 개념들. 단순하게. 그러니까 제가 저널을 읽는다든가 논문을 읽다든가 이거를 나만의 모델로 해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 이건 되게 탁월한 능력인 거고 그거를 다른 모델과 다른 모델을 막 섞어서 새로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역량. 근데 알고 보면 다 나왔던 얘기야. 새로운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만의 스토리를 붙일 수 있는 역량들이 있더라.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부를 뒤늦게 고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부하시다 보시 거기에 자기만의 색깔을 붙이고 하면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더라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신도 알고 보면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 때 혁신적인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주 나는 100%이 세상에 없던 거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거야 라기 하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재가공해서 전달할 것을 초점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챗GPT를 활용하는 것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재가공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통계를 많이 하는데 통계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는 논리라는 거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과학. 근데 우리 과학은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 재미난 윌 드렌트 말이 되게 재밌어요. 논리는 인간의 발명품이자 과학은 인간의 발명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과학자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주는 자연은 그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해석을 한 게 과학이고 뭐 이런 거지. 그게 실제 뭐 사람이 붙인 거, 사람이 만든 거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자연 폼에서 우리가 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통계가 이런 것들을 다 놓친다는 거고 결국은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다. 그러니 예측하거나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하는 거죠. 혁신가는 바로 그걸 깨는 탁월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게 합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각에 묶인 사람들은 그 탁월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한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통계나 논리나 이런 거의 힘보다는 그 사람이 새롭게 판을 짜는 그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얘기인데 이 세상이 설명 안 되고 복잡하고 이런데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난잡하고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혼잡하고 골치 아픈 세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자. 이거 읽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했어요. 우리 학교 여러 가지 일도 또 복잡하고 우리 국립대가 너 통합도 하니까 너 일도 많잖아요. 정리도 안 되고 막 교통도 안 되는 것 같고 우왕좌왕인 것 같고 모든 조직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정치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정상이다. 그걸 받아들이자. 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던 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가 혼돈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요. 이 태평성대에 살았다. 태평성대는 조만간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평화의 시기에 있으면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으면 다시 평화가 있고 혼잡하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금융의 불안 전선을 가격.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어떤 희생이냐? 경제가 안정적이에요. 뭐 물가도 많이 안 오르고 금리도 적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봐요. 항상 사는 사업마다 잘 되니까 그때 과감해져. 경제가 안정적인가? 과감했잖아요. 과감해서 지고 미래가 잘 될 거야. 낙관적이면 뭐 어떻게 냐 돈을 더 빌려서 뭐 더 투자해. 더 투자해. 근데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시기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으면 그게 조만간 있으면 나빠지고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고 이게 순환 사이클 거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이러니하는 게 있죠. 편집적인 불안, 편집적인 내가 이게 잘 될 거야 막 몰입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사업단 운영할 때도 몰입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하면 진짜 성공한대요. 그건 왜냐하면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막 경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 편집적으로 불안해서 막 집요하게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뭐 우리 주변에는 송모 교수님은 몇 킬로가 빠지셨어요 지금.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셔갖고 살이 쭉쭉 빠지세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찌는데 그 어르신은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잘 돌아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제는 뭐 잘 되니까 이제 방심하고 알아서도 잘 돌아가.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돌아가. 왜냐면 성공의 동력은 이렇게 막 몰입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몰아치고 하는 걸로 잘 돌아갔는데 이제는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편하니까 그걸 놔버려. 그러면 그게 성공의 동력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퇴보하게 되고 그때는 다시 스트레스 받고 이 사이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이제 스트레스 더 이상 안 받고 편하게 살다 이제 은퇴하자. 은퇴하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몰락하게 된다. 은퇴 이퀄 몰락.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화로운 상태는 결국 비극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막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평화 기간이 한 70년 넘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고 막 경제력도 하고 군사력도 준비하고 빡시게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이게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또 외압에 또 영향을 받을 텐데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오판을 해갖고 야 이제는 우리 살 만큼 살자 우리 경제 10대 강대국이니까 이제는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이제 놀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올 가능성이 있다?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과열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순환적인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균형감 있게 차면 비우고 비우면 채우고 이런 것들을 순환 논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어, 한꺼번에 잘하자. 더 많은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더 빨리 더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지역 수면 문제가 커졌어요. 고치고 싶어요. 산청이 도시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 그럼 한 방에 좀 해결하자. 자, 한 방에 천억 줄게. 산청의 도시 문제, 소멸 문제 해결해. 근데 문제가 있어. 6개월 내에 다 써야 돼. 이러면 결국 빨리 뭔가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 빠르게 선정하면 방향도 잃고 그리고 갑자기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관리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래서 모든 것을 잘 되도록 풀어나가는 것들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 교통형도 어렵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도 학교가 여러 가지 격리한 게 너무너무 어려워. 이게 갑자기 큰 돈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오히려 느리게 천천히 성장한 물고기가 오래 살고 빠르게 성장한 물고기가 더 일찍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 되려면 첫 번째 막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조급한 마음, 빨리 뭔가 다 하겠다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법은 언제 일어나냐? 마법은 혁신적인 제품이 흥미로운데 군대랑 좀 많이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자동차 만들었을 때 이 자동차 가지고 출퇴근할 용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관차시켜서 군대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라고 생각했고, 비행기 목적은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여행 가고 휴가 갈 생각으로 비행기 용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 타고 나서 폭탄 떨고 이런 생각으로 썼고, 혁신 제품의 초기에는 상당수 많이 군수품으로 썼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레이저, 원자력, 인터넷도 사실 군수의 목적이에요. 로켓, 고속도로는 물건 빨리 보내줘야 되니까 헬리콥터, 합성 고무, 항생제는 자꾸 우리 군인들이 다치면 치료를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군수 목적으로 썼는데, 이게 뭐냐면 민간 목적이면 이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군수 목적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해야 되고 당장 해야 중요한 문제,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있을 때 오히려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더라.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위기 상황이 왔잖아요. 대공황, 세계대전, 코로나19 이럴 때 기술 혁신이 일어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 두려움,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공포, 역경. 그렇게 하면 난 몰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혁신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확 진도가 나갔고, 있잖아요. 임상 거쳐야 되는데 임상 안 거치는데 막 그냥 내리 그냥 뭐 주사들 맞아대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있기도 어려운 일들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혁신이 일어나고, 지금 수많은 지금 우리 동남권에 우리 방산 산업이 막 호황을 이루잖아요. 그 방산 산업이 호황을 이루는 거가 저기 우크라이나 이런 데 전쟁에 우리 군수품들이 많이 가서 호황을 누리는데, 이럴 때면서 기술 혁신들이 막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비극은 갑자기 순식간에 오는데 기적은 오랜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긍정적 평판을 쌓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을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그래서 혁신은 오랜 축적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한 몇십 년간 축적을 해야 혁신이 일어나는 반면에 다만 그걸 알아채는 데 오래 걸릴 뿐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상에 자리 잡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지 나쁜 일들은 순식간에 발생하고 진주만 공석, 9.11 테러, 코로나, 그래서 몰락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되게 오래 걸리나 죽는 이유는 허망할 정도로 간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작은 조그마한 일들이 바로 큰 위험의 출발점이 되니까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비만은 한 번에 약을 많이 먹는 거, 식사 때 이거보다 조금씩 간식을 많이 먹을 때 사실 비만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 중에 근육을 많이 키우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원칙은 뭐냐면 조금씩 많이 자주 먹으라는 기본 원칙이에요. 왜냐면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 근육 만들고 하려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먹어요. 근데 그게 반대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강력한, 처음에는 뭐 핵포탄 만들 때 한 도시가 날아갈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런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핵포탄을 그만 만들자 합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서 핵포탄을 줄였는데 줄여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야 그러면 이제 조금 군수 목적으로 소형 핵포탄 만들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문제는 소형 핵포탄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터뜨릴 수가 아주 강력한 핵폭탄은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터트리면 안 되니까 제어하는데, 소형 규모의 핵폭탄은 여차하면 그냥 터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더 위험해진 상황이 되어버렸더라. 그리고 되게 보면 이제 대공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큰 사건이 터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투기 과열, 주시장의 고평가, 이 개별 사항들이 막 뭉쳐서 한건에 합쳐져서 대공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버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화라는 것들을, 성장하는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작은 변화가 누적돼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공황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한 번에 쾅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서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났을 때 한꺼번에 터져버리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될 때 투자 욕구는 매일 조금씩 투자 수익률을,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고 복리 효과로 장기적으로 조금씩 축적하는 힘, 매년 내가 1%씩 성장하겠다 하는 성장의 힘, 이것이
5년, 10년, 20년 쌓였을 때 큰 부를 일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발전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말이죠. 비관주의자처럼 저축하고 꿈은 낙관주의처럼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 감각인 것 같은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 필요할 때 우울한 사람은 내 거를 냉철하게 보는 건 되게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외부로 나갈 때는 되게 낙관적으로 할 때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 그러니까 큰 꿈을 그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밑에 디테일한 걸 잘 못 챙기면 그게 결국은 몽상가로 끝나는데, 아주 내 거는 디테일하게 잘 챙기고 꿈은 크게 꾸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벽함을 처음부터 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빈 구멍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덜 일하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빈 구멍도 만들고, 빈 구멍을 만들면서 산책하면서 딴 생각도 좀 하고. 우리 저기 박모 그규 교수님 매일 점심 때다 이 동네를 한 바퀴 쫙 도시거든요. 그리고 또 주말에 어디 또 산도 가서 다른 생각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안 했던 다른 생각들, 다른 경험들, 그게 기존에 자기가 하던 것과 딴 생각하게 만날 수 있는 점. 그래서 항상 책을 읽고,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나 자기의 머리에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수 없어요. 새로운 일을 도모하면 빈구멍들이 있었는데 그 빈구멍을 시간에서 만들어 놔야 되고, 증 안 되면 어떻게 북새통이라도 오는 거예요. 한 달에 북새통이라고 오겠다. 그래서 북새통을 안 오고 어떻게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약간 교만한 마음도 가지시고. 그러니까 지금 박사 논문 쓴다고 지금 정신없을 때, 내일 모레 심사를 해야 된다고 막 난리 칠 때 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오히려 빈구멍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그건 이상하다는 거죠. 잘 돌아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비효율적일 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꼭 제약 이론과 비슷해요. 항상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문제를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적인 비효율성이 생겨요. 한 곳이 자동화해서 빨리빨리 돌아가면 그 자동화된 것 때문에 다른 곳이 늦어서, 그럼 여기 가서 또 문제 풀고 여기 뭐 문제.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로워? 뭐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른 데 또 문제 터지고 또 문제 터지고, 이러니 도대체 괴로워서 못 살겠는데 내가 이거 다 때려치고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면 옆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역량이 있으신 분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아이 그래 이게 비효율성 있고 뭐가 안 돌아가는 거는 받아들이고, 이게 이걸로 인해서 마음 불편한 거 인정하고, 그냥 이거 답은 뭐냐?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 몰라 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꿋꿋하게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저기압인 상사 동료, 이렇게 있어. 까다로운 동료 있어. 관료주의 업무 절차 안 돌아가는 거 그거 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선생님 받지 마세요. 예. 네. 네. 이런 거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죠. 경쟁 우위를 잃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성공해. 그러면 성공하면 오판하게 돼. 성공하면 규모가 커져. 규모가 커지면 작은 규모에서 통하던 법칙이 안 통해. 그러니까 한 매장에서 잘하던 사람이 잘해가고 규모를 키우거나 프랜차이즈를 주면 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목표가 달성되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쉬겠다. 그러면 갑자기 몰락해요. 그리고 내가 한 기술로 전문가로서 활동 잘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시계다 그 기술이 안 쓰이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다가 또 망해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은 사실 행운 때문에 된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 고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오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여왕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모든 세계가 어떻게 보면 러닝머신, 트레이드밀처럼 돼 있어요. 현상을 유지하려면 계속 깨야지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 그러면 저기 진짜로 우리 지리산 가서 나홀로 산다가 뭐예요 그거? 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 혼자 그냥 현상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니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경이로움 만들어지냐? 새로운 기술의 로드맵.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 이게 생겼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다음엔 뭔지는 알겠는데 별로 유용한 것 같지 않아. 이건 부자들이나 좋아하겠지. 나랑은 상관없어. 그러다가 바뀌어서 써봤는데 이건 장단값 수준인데 근데 또 바뀌었어요. 사용해보니 유용하더군. 항상 사용하고 있어. 이거 없는 사람은 상상이 안 돼. 그러다가 옛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썼지? 이제는 영향이 커져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 혁신의 제품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항상 이거 불편하다 안 썼다는 거죠. 전기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 모든 제품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무엇다 쓸 거요? 라고 해서 불편해하다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혁신은 처음에 나오면 항상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에 따라 경이로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발전이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걸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나온 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것도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것이 우리 생활로 다가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사소하게 보이는 그 기술이나 이것도 막 결합을 해버리면 갑자기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갑자기 증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생각보다 저 사람 잘 사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삶이 즐거운 것 같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백조가 우아해 보지만 물속에서 발은 엄청나게 그냥 막 뛰고 있고 그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힘겨운 사람이 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집에 애가 속썩이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좀 힘들게 하면 저 사람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너그럽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센티브 요소가 있어야 이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득을 자꾸 줄 때 오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인센티브를 주면서 옹호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제적 이득을 잘못 줘버리면 이게 잘못된데도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특별히 전쟁, 경기 침체, 사기, 버블 시장 이럴 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인센티브인데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움직이는 것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은 대공황이나 코로나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경험해 놓으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명은 2020년도, 2020년도에 행동 패턴이 달라졌어요. 과거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볼 수밖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너무 멀리 걸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추구해서 학습하는 게 좋냐? 영속적 지식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변하지 않을 지식. 소멸적 지식은 뭐냐면 애플 2015년도 2분기에 얼마 수익 냈지 이런 건 소멸적 지식인데 그것이 아니라 영속적 지식. 오래가는 지식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지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자꾸 뭐에 마음을 뺏기냐? 소멸적 지식에 마음을 뺏긴다는 겁니다. 주의를 뺏고 관심사. 예를 들면 연예인 기사 뭐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왜 이런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이런 원칙들을 학습하려고 하는데 한 뉴스에만 몰입할 때는 그 근본적인 흐름을 모른다. 그래서 신문보다는 이 사람은 책을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래야 사고 틀이 더 굳건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말고 단순하게 봐야 되고 근데 단순하게 너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뭐 일을 안 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에이스맨을 불러왔어요. TV를 고쳤어. 왔는데 1분 만에 고쳐. 근데 이 사람은 2시간 걸려서 고쳤어. 그러면 우리 당연히 2시간 걸려서 고친 사람한테 돈을 더 주려고 하잖아요. 고봐. 근데 사실은 짧게 고쳤어야 되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게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 정도 선에서 오늘 복습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리뷰해 주신 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